순순히 어둠을 받아들이지 마오. 안녕하세요. 소희입니다. 무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조금은 우울한 마음이 있으시거나 혹은 정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눌러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고 임세원 교수님의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인데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고 임세원 교수님은 자신의 환자에 의해서 생을 마감하셨어요. 조현병 환자의 흉기에 찔렸음에도 마지막까지 주변 의료진을 대피시켰던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마음이 단단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정신과 의사로서 정신적인 질환을 잘 알기도 하셨지만 실제로 허리 디스크 통증으로 인해서 정말 우울증을 심하게 겪으셨더라고요. 한밤중에 뛰쳐나가서 죽고 싶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셨다고 합니다. 그 누구보다 삶의 갑작스레 찾아오는 우울증을 깊이 이해하셨던 분의 책이라서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와닿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많은 분량을 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 찾아온 어둠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마세요. 태어날 때부터 빛을 보고 태어난 우리잖아요. 우리는 빛과 더 어울리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약 없는 응원을 보내면서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자살하면 안 되는 이유. 자살의 가족력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례는 노인과 바다로 잘 알려진 20세기 대문호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집안이다. 그의 집안은 아버지와 형제, 누이가 모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6년에는 그의 손녀인 마고 해밍웨이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살의 가족력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유전적 경향을 보이는 것이 자살 생각이 아니라 자살 시도임을 보여준다. 사실 자살 생각은 심리적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서 비교적 흔히 보이는 현상이다. 유전 때문이라기보다는 상황 때문이라고 봐야 옳을 것이다. 하지만 자살 시도는 조금 달리 보아야 한다. 자살에 이르는 3단계는 생각, 계획, 시도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첫 번째 단계인 자살 생각에 머무르다가 정신적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상황이 나아지면 이내 이 생각을 거두고 정상적인 심리 상태를 회복한다. 그러나 우울증이 있으면 2번째 단계와 3번째 단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다면 자살이라는 행위가 우울증의 영향을 배제했을 때에도 가족 간에 전이되는 경향을 보일까? 최근 발표된 한 연구에 의하면 기분장애 환자 334명의 자녀들 701명을 5년 6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가족 내 우울증 전이의 영향을 통제하고 나서도 부모의 자살 시도가 우울증이 있는 자녀의 자살 시도 가능성을 5배나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당신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우울증에 걸린 상태에서 일생의 어느 순간 자살 시도를 했다면 당신의 자녀가 우울증을 경험할 때 자살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자살 시도를 하지 않은 우울증 환자를 부모로 둔 사람의 자살 가능성보다 5배나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모의 자살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신건강의학과 임상 현장에서 비교적 자주 관찰된다.
특히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부모의 자살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울증이 있을 때 무가치감과 자살 사고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그중 일부는 반복적으로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한다. 자살은 결코 끝이 아니다. 내 가족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트라우마를 남기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의도와는 관계없이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나쁜 영향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자살로 70대 어머니를 잃은 30대 후반의 여성을 면담할 때 그녀가 했던 말이 생생하다. 엄마와 우리 가족은 수많은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엄마는 칼국수와 찜질방을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는 엄마와의 행복했던 기억이 하나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시던 날의 끔찍한 기억과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만 떠올라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나도 언젠간 그렇게 죽을 것 같고 우리 아이도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두려워요. 자살은 결코 나 혼자의 죽음이 아니다. 그것은 가족 모두에게 결코 지울 수 없는 영향을 주게 된다. 혹시라도 삶의 어느 순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녀의 이 이야기를 꼭 떠올려 주었으면 한다. 작은 행동이 모여 신념을 만든다. 나는 일요일에도 늦게까지 잠을 자지 못한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깜깜한 새벽, 원치 않게 잠에서 깨었을 때 나는 운동, 정확히 말해 맨손 체조를 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몸을 움직이면 기분이 나아진다. 물론 새벽에 혼자서 스트레칭과 체조를 하다 보면 가끔 서글퍼질 때도 있긴 하지만 가만히 누워서 몸의 어느 부위가 아픈지 느끼면서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어떤 날은 간단한 체조조차 부담스러울 만큼 몸이 힘들거나 출근 시간에 맞추느라 집에서 하는 체조를 건너뛸 때에도 있다. 그런 날에는 연구실에 들어가서라도 반드시 체조와 스트레칭을 한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이런 행동들이 하나 둘씩 쌓여가자 마법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 오늘을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내 신념이 점점 강화되는 것을 느낀 것이다. 빗물에 서서히 파여가는 바위를 생각해보자. 빗방울 하나는 세상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한다. 하지만 수많은 빗방울이 수없이 긴 시간 동안 계속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마침내 거대한 협곡이 만들어진다. 보는 사람을 저절로 겸손하게 만드는 그랜드 캐니언 역시 빗방울 하나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거대한 피라미드는 또 어떤가? 돌덩이를 하나씩 하나씩 수많은 시간 동안 쌓아 올려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나는 종종 내가 지금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는 일꾼이 된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매일 내가 하는 행동들이 돌덩이를 하나씩 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이 돌덩이들이 모여 어느 날 위대한 피라미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계속해서 내 희망을 얘기하며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언제까지라고 기한을 정하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나아질 것이라고 믿으면서 오늘을 살아갈 것이다. 설령 나아지지 않는다고 해도 죽는 날까지 평생을 고통에 시달린다고 해도 수많은 오늘을 견디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으며 기억할 만한 가치를 지닌다고 믿는다. 그렇게 살다 간다면 나를 기억하는 누군가는, 아니 최소한 나의 가족들은 나를 어느 순간 찾아온 불행으로 인해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비참하게 삶을 마무리한 만성 통증 환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열심히 인생을 살다 간 사람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우울증으로 입원했던 환자분들이 퇴원할 때 나는 그분들이 입원 기간 동안 무엇을 느꼈는지 늘 물어본다.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어느 50대 여자분이 했던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선생님, 저는 제가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말한 순간부터 나는 그녀가 더는 우울증에 시달리는 환자가 아니라 우울증에 맞서 싸우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느꼈다. 또한 그녀의 그 말은 같은 상황에 놓인 나 자신에게도 무척이나 큰 의미로 다가왔다. 데카르트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 생각하고 그로 인해 존재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내가 맞이하게 될 미래의 예고편이다. 일상을 유지해야 한다. 출구가 없는 답답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 바꿔 말해 희망을 상실하고 우울해진 사람들은 일상의 많은 것을 포기하거나 중단한다. 일상을 바로 쳐다볼 수 없어서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인 내가 일상적인 일들을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일을 그만두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취미 생활을 끊고 그렇게 소중한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존재, 즉 삶 그 자체마저 중단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이때 상황을 점점 더 나쁘게 만드는 요인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상황을 비관적으로 느끼고 자신의 일상을 하나씩 그만두는 과정 자체가 우울감을 더 악화시킨다. 우리 삶에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일은 천국에서나 가능할 것이다. 단언컨대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나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때때로 우리는 지독하게 운 나쁜 일을 겪을 수도 있다. 하지만 거듭 강조하다시피 나쁜 일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그 자체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건에 대한 나 자신의 반응으로 인해 결정된다. 보통 사람의 정신력은 그리 강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적당한 수준의 사기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긍정적인 경험이 필요하다. 나쁜 사건, 특히 답이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이런 긍정적인 경험조차 중단하는 것이다. 일상에 즐거움을 주는 소소한 활동들, 이를테면 친구와 전화로 수다 떨기, 동료들과 점심에 특별한 음식 먹어보기, 애완견과 공원 산책하기, 좋아하는 스포츠팀 경기를 보면서 응원하기, 치킨을 배달시켜 손에 양념을 잔뜩 묻히며 먹기, 이런 것들을 점차 끊어버리는 것이다. 사람들은 평소에 이런 일들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할 때 우리는 대체로 좋은 기분을 느낀다. 그런 좋은 기분을 느끼는 순간순간이 곧 행복이라는 커다란 퍼즐의 한 조각 한 조각들이다. 그 조각들이 모여 행복의 큰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법이다. 그런데 이런 삶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조금씩 없애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에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나 스스로 내 절망의 크기를 더 키우는 꼴이다. 일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그래야만 정말로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조차 마침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단지 내 인생의 작은 조각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각 하나로 인해 나머지 조각들까지 전부 없애버리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다.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트라우마는 과거의 반복이므로 이를 이겨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바로 그것이 끝나게 하는 것이다. 즉, 트라우마는 과거에 끝나버린 사건이므로 현재 자신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다. 과거의 사건을 회상할 수는 있다. 생각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이므로. 그러나 사건이 떠오르는 것과 동시에 그 사건은 지금의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꺼내는 것은 확실히 가능하다. 즉,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트라우마 극복에는 매우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불행히도 다양한 트라우마 사건들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태에 이른 사람들은 과거에 발목을 잡힌 나머지 마치 멈춰버린 시계 마냥 미래를 제대로 맞이하지 못한다. 다행인 것은 여기에 해결책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바로 과거와 거리를 두고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면 된다. 과거가 아닌 오늘을 살면 오늘의 결과로 정상적인 미래가 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한다.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트라우마 극복의 시작이자 거의 전부다. 여가 시간에 가벼운 산책과 운동을 하고, 주말에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월요일에는 출근을 하고, 금요일에는 가족과 외식을 하는 등 소소한 일상을 회복한다면 비로소 시간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만 과거가 마침내 진정한 과거가 되기 때문이다. 또 멈춘 것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측정하는 시계일 뿐이며, 실제로 시간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미래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우리 편이다. 이 시간에 대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우리는 그것을 하면 된다. 바로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이다.